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인천에서부터 출항하면서 평형수를 4분의 1밖에 실지 않았고 짐은 4배를 실었고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아갖고 2시간 반이나 잡아뒀다가 출항을 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로 봤을 때 이 배가 출항하면서부터 사고는 이미 예고돼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많은 승객을 싣고 거의 뭐 자살하듯이 이렇게 운항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처음 출항하면서부터 사고가 나는 과정까지 전체 과정을 일본에서도 충분히 보셨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원인과 사고가 어느 지점서부터 어떻게 시작했을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볼까요? 인천을 출항한 직후에 어땠을까? 다음 군산 해상에서부터 아침 7시경까지 마지막으로 전복이 일어나고 마는 최후의 상황 이 3단계를 구분지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 그 3단계로 전복되는 과정까지 출항서부터 전복되는 과정까지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실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단계별로 정확히 사고의 원인과 그다음에 구조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이런 걸 쭉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1단계에서는 선장 1등 항해사의 판단으로 출항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과적 상태였지만 제 실험 결과도 그렇지만 반드시 배의 중간 지점을 넘나들며 한쪽 편으로 기울었다가 한쪽 편으로 다시 돌아오는 흔들림이 인천 출항 직후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제주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위험한 상태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배는 출항하면 같은 상태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점점 연료를 사용하죠. 연료는 배 가장 밑부분에 있는 탱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도 전부 배 밑부분에 있죠. 배 윗부분에 있는 화물의 무게가 변하지 않더라도 배 밑부분에 있는 연료가 줄게 됩니다. 물도 줄어들게 되면 중심은 점점 더 화물의 무게가 변하지 않더라도 항해하면 할수록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출항한 것이 인천 출항 직후의 상황입니다. 배가 전복 직전이 되면 배는 반드시 특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느 쪽으로든지 기울어지면 더 이상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지요. 배의 중간을 넘나들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롤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전복 직전의 현상이죠. 세월호는 인천에서 왼쪽에 트럭 등 무거운 짐들을 실었기 때문에 왼쪽이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군산 해상 부근에서부터 아침 7시경까지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배 타고 있던 트럭 운전수가 증언하고 있고 아침 7시경 조금 뒤 진도까지 1시간 정도의 거리에서 많은 어선에 의해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세월호가 목격됐습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배를 멈추고 구조를 요청해서 구조선에 있는 승객들을 전원 옮겨 태웠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몇 개를 구조선에 옮겨 실었다면 배 중심이 내려와서 세월호도 구조되고 화물도 구조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기울어져 버려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즉 얼마 안 가서 전복이라는 사인을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가 눈치채지 못했던지 알지 못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그러면 진도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부터 배가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교수님이 하신 실험을 보면 왼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이 모형 배에는 밑에 물이나 연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나 연료를 계속 쓰면 배가 점점 무게중심 위로 올라가는데 교수님 설명 그 실험하신 거 보면은 300kg 있는 데다 5kg 정도 짐을 더 싣거든요. 그럼 더 실으면은 배가 왼쪽으로 넘어지는데 이 짐을 싣는 게 연료를 소모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자면 배의 중심의 위치가 올라가서 전복의 한계 위치에 도달해 버렸기 때문에 뒤집혀 버린 겁니다.
중심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실험은 세월호 사고 이전의 것입니다. 올 2월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을 의식해서 실시한 실험은 아니고 제 연구상의 실험입니다. 얼음을 점점 더 실음으로써 기울어지고 최후에는 300kg에 달하게 되고 그 후 매우 적은 양인 5kg을 추가함으로써 전복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만일 세월호 사고를 보고 나서 이런 실험을 하고자 했다면 당연히 배 밑에 물을 채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화물을 점점 더 실어서 전복 직전 군산 해상에서처럼 배가 기울어지면 그 단계에서 배 안에 수중 펌프를 넣어서 배 밑에 저장되어 있던 물을 배 밖으로 자동적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배의 물이 줄어들고 중심이 올라갑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현상이죠. 그럼 교수님 말씀은 진도 군산 앞바다를 지나갈 때 그때 배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조 신청을 하는 것이 맞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말씀하신 타이밍이 최상입니다. 배가 좌우로 흔들리던 상태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갑자기 더 이상 중간 지점을 넘어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단계에서 닻을 내리고 엔진을 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양교통관제센터,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엔 수백 명을 실을 수 있는 구조선을 세월호까지 근접시켜야만 했습니다. 엔진을 끄게 되면 중심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객 400수십여 명을 구조선에 옮겨 타게 하면 옮겨 탄 승객의 무게만큼 배의 중심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도 침몰에 견디지 못할 것 같다면 배 위에 놓여있는 컨테이너 몇 개를 구조선으로 옮기면 아마도 세월호는 자력으로 제주도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중심이 내려가게 됐을 겁니다. 배 안에 화물도 구조되고 승객도 전원 구조되고 배도 구조되고 전부 구조될 찬스는 군산 해상에서 기울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한 채 계속 운행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약하면 선원,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는 세월호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 앞바다를 지났을 때 배가 옆으로 틀어졌는데 그럼 이때 구조 신청하는 것이 베스트 타임이었었는데 가장 최적기였는데 이때 구조 신청을 하지 않은 게 만약에 구조 신청을 했어도 회사 측에서는 이 구조 신청을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하는 이런 추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 국제법, 국제적인 룰에 근거한다면 선장은 배 전체가 전복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은 해운회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선장의 독자적 판단으로 배를 멈추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룰에 근거한다면 이러한 조치로 선장이 해직되거나 불리해진다고 해도 재판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해운회사와 선원들의 관계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해운회사가 말하는 것이 전부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선원들은 신체상의 위협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상태로 계속 운행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지금까지는 이제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 사고가 한 명도 구조 못하는 대형 참사로 넘어가는 건데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는지 저희는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선실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모두가 다 구조가 안 되고 생명을 잃은 거거든요. 해난 사고 역사상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난 구조라는 말의 의미라 배 안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구하러 간다는 것은 해양경찰청이든 일본의 해상보안청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 선장의 선내방송은 선내에 있어라, 계속 있어라였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만 재빨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해양경찰도 충분히 배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모두 밖으로 나가서 갑판으로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은 30여 분가량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도 전혀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역사를 통해서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전 세계 해난 사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해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갑판으로 달아나서 바다로 뛰어든 것과 같은 사례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와 같이 거의 전원이 배 안에 갇혀버린 상태에서 침몰해버린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난 사고의 역사상 이번 세월호가 처음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참사로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 구명조끼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실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계속 명령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국민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 선장이나 선원들이 자기들이 도망가지 못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 먼저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엔 이게 거짓말인 게, 그럼 탈출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은 탈출했으면 그 이후에 탈출 명령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안 내렸거든요, 끝까지.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선원들이 선실에 가갖고 선원복을 일반복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해경이 배가 빨려 들어갈까봐 걱정이 된다면서 접근을 안 하고 있다가 선수의 조타실에서 사람들이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배를 대고 그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의혹을 갖는 거죠. 저 사람들이 선원인 것을 해경은 미리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저 사람들이 만약 선원인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해경에게 저 선원들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연락을 했을 텐데 그 연락한 것은 회사가 아니었겠느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혹입니다. 저도 그 점을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도에서처럼 선장, 1등 항해사, 선원들이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 승객들이 갑판으로 나와서 구조를 요청한다면 자신들이 경비정에 옮겨 탈 수 없게 되어버린다. 이건 꽤 그럴듯한 이유로 들립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목숨이 중요했기 때문에 라는 그 커다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미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조타실 부근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원을 구하러 온 겁니다. 승객들은 아직 선내 깊숙한 곳에 전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먼저 경비정에 옮겨 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단계에서 만일 승객들의 목숨을 정말로 구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충분히 승객들에 대한 피난 유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절대적으로 경비정에 탈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경비정에 타고 다음은 승객들 차례다라고 했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러서까지도 아직 승객들을 선내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밀어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선내 방송도 꺼버리고 말았죠. 이건 더 이상의 다른 이유가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말씀대로 경비정이 그때야만 갑자기 접근한 것은 해양경찰과 해운회사 그리고 조타실에 있는 선원들끼리 서로서로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해경이 조타실로 접근해갖고 이 사람을 구조하겠다, 이런 장면은 좀 이상한 그 구조 방식이 아닌가요? 네, 바람직하지 않죠. 가장 좋은 구조 방법은 배 뒤쪽, 배 선미입니다. 세월호를 보면 알 수 있죠. 계단이 갑판입니다. 계단이 많이 있고 3층, 4층, 5층부터 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이 가장 먼저 배 뒤쪽으로 간다면 해양경찰이 말하고 있는 세월호가 전복돼서 휩쓸려 들어간다 해도 배 뒤쪽이라면 금방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난간이 많기 때문에 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기어 올라서 더군다나 선실로 통하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창문을 깰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해양경찰 직원이 훈련을 받지 못한 프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서워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도 문 정도는 열고 큰 소리로 여러분 배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간에 조타실로 가서 한패인 것처럼 선원들만 구했습니다. 세월호에 옮겨 탄 해양경찰 직원 한 사람도 선실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두드려서 나오십시오 라고도 하지 않고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타실 부근을 그저 걸어다니기만 했을 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보험 문제와 연관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 앉아서 참사를 당했단 말이에요. 구명조끼를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그러게 되면 이게 뭐 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으라. 이게 그리고 자기들이 그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좀 받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건 배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장이나 항해사들의 과실이다. 이렇게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정말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고가 끝나고 2주가량 경과했을 때 선장, 1등 항해사 등이 도망치는 영상이 일본과 한국에 보도됐는데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선원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싶었다 그러는데요. 승객이 먼저 많이 나와버리면 자신들이 경비정에 탈 수 없게 된다. 뭐 그럴듯한 이유로도 들리지만 커다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미 경비정이 조타실에 도착해서 조타실과 객실은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객들이 조타실로부터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승객들이 나오기 쉬운 것은 배 뒤쪽 선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경비정이 조타실에 도착했을 단계에서는 조타실로부터 자신들이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하고 싶다, 자신들이 구조됐기 때문에 다음은 승객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 그 단계에서 선내 방송을 통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배 갑판으로 나오십시오. 해양 경찰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구조대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방송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경비정에 그들이 옮겨 타면서 승객 전원을 한 명도 남김없이 배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선내방송용 마이크를 꺼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보험으로 해운회사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지요. 이건 아주 이상합니다. 보험금을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먼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일이죠. 군산 해상에서 배가 기울어집니다. 선원들이 선박회사와 연락을 서로 취합니다. 전복의 위험성이 있다고요. 실제로 8시 30분에 전복됩니다. 그 다음 구명동의를 입게 한 채로 전원을 가둬놓습니다. 자, 여기서 4월 16일로 우리 모두 돌아가 봅시다. 4월 16일은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따라서 승객들이 전원 배 안에 갇힌 채로 세월호가 가라앉는다고 칩시다. 구조된 것은 선원뿐. 당연히 해운회사는 선체보험에도 들어있고 트럭 등의 화물보험도 들어있고 아마 승객 전원의 생명보험도 들어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진행돼서 가라앉아 버린다면 증거는 없어집니다. 승객들은 구명 동의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난 유도는 분명히 행했습니다. 선원의 배 조정 미스만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4월 16일의 시점에서는 대단히 악마와 같은 일을 만약 해운회사가 생각했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일입니다. 선체 보험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화물 보험으로도 돈을 벌 수 있고 더군다나 승객들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배에 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승객들의 사망 수만큼 전액이 선박회사, 해운회사로 들어오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시무시해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구조되지 않기를 바라고 전원이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어주는 것이, 그리고 원인이 없고 원인을 모르면
모를수록 보험금을 타는 데에는 유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일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인원, 특히 고등학생들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이 참사를 끄집어냈고, 그리고 그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선장들하고 선원들만 몰래 탈출을 했고, 그리고 탈출한 선원들을 하루 저녁을 해경 집에 가서 재웠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CCTV는 2시간가량 분량이 지워졌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이나 많은 추정들을 제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한 그런 추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승객들한테 만약 보험을 걸어놨다고 한다면 그 승객에 해당하는 보험이 회사에 돌아가나요? 1차적으로는? 네, 일본에서 몇 차례 있었던 일입니다만 회사가 종업원에게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종업원이 근무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은 회사로 들어왔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유족분들에게 그 회사는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보험금을 전부 다 착복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족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끝에 간신히 보험금이 유족분들에게 지불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본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만일 세월호의 해운회사가 승객보험에 들어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보험금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해운회사죠. 그 다음에 승객의 유족분들과의 협상을 해서 유족분들에게 생명보험금이 지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추정 자체가 끔찍하기 때문에 교수님 인터뷰를 계속하기가 힘들 정도의 충격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추정이지만, 그러나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기를 다 놓친 것으로 추정해 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떠한 상황으로도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군산 앞바다에서 기울었을 때 첫 번째 구조의 찬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 16일 오전 8시를 무렵으로 해서 배가 기울 때 그때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보험에 관한 얘기는 아직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팩트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아직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그 얘기는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요. 전복해서 화물들이 쓰러지고 급선회하다가 멈춘 직후가 8시 37분경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올바른 승객 피난 유도를 했다면 즉시 구명동의를 입으세요. 다음 지시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1분 이내 이 배는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 지시에 따라서 당황하지 마시고 피난해 주세요. 지금부터 유도하겠습니다. 전원 선실의 문을 닫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2, 3분 사이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승무원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갈 겁니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전원 침착하고 조용하게 갑판, 배 밖에 있는 난간이 있는 부분, 그곳에 가급적 여러분 밀착해서 밖으로 나오세요. 선내에 절대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5분이면 가능한 피난 유도입니다. 그러니까 8시 50분 전까지는 피난 유도가 이루어지고 헬리콥터가 왔을 때 해양경찰의 경비정이 가까이 왔을 때는 세월호의 바깥 부분, 갑판에 시커멓게 사람들이 모여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200명 이상. 배가 기울어진 순간에 자동 판매기에 깔렸거나 식당에 간 사람들 중에 그와 같은 불행한 승객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승객들이 아마도 처음에 5분에서 10분의 피난 유도로, 그리고 승무원이 객실로 가서 자 여러분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오세요. 라고 했다면 거의 전원이 헬리콥터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에는 배 바깥쪽으로 나와서 구조를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